22년, 23년, 24년 쭉 성장률이 1%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 뉴스에서 본 경제 이야기, 친한 언니나 친한 상사한테 듣는 부동산 이야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의 이면을 파헤치는 곳, 팩트는 날카롭게, 인사이트는 다르게, 팩트에 근거된 차별한 시선을 담는 NH튜브 붓캐스트입니다. 네, 오늘이 그 첫 회인데요. 누구를 모실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늘 정확한 진단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우리 김강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함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조건 와야죠. 예, 부캐스트인데 부담 가는 캐스트는 아니죠? 아, 그렇죠. 당연히 부자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캐스트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캐스트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저는 계속 커리어를 거시경제, 자산시장, 이 시장을 분석하는 역할을 해왔고 현재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연구실장을 또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랑은 이제 부동산 방송하면서 좀 친분을 그래도 이제 쌓아왔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경제 분야만 집중해서 더욱더 파헤치겠다는 그런 포부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경제 이야기로 조금 풀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 경제 얘기만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도 한참 미국 주식 투자하시다가 네. 최근 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이야기도 좋지만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이 나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톱니바퀴가 있다면 그 밖에 다른 여러 거시경제 변수들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미국 경제 흐름을 먼저 조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였고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 네.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면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이제 해쳐야 되겠지만 네.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가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엇인가를 정의해야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없이 네.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중첩될 때를 뜻합니다. 하나는 recession, 네.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경기 침체일 때는 고물가가 아닌데 그쵸. 물가 상승세가 오히려 이렇게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오는 경향이 강한데 경기 침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죠. 그렇죠.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 만족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인 것이지 스태그플레이션 올까 하는 공포감인 것이지 실제 스태그플레이션 왔다라는 그 어떤 기준의 통계도 없다라고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부합하는가를 진단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객관적으로 전망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는 그럼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논할 때 이 잔재 성장률을 대략 한 2% 정도로 봐요. 네. 근데 2%를 연간 기준으로 2%를 밑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경제 위기랑 혼동을 가지세요. 근데 경제 위기하고 경기 침체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네. 마치 우리 붓캐스트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어느 날은 많았다가 어느 날은 줄었다. 또 어느 날은 많았다가 줄었다. 조회수의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행해 주시는 수석님의 감정도 어느 날은 좋았다가 기분이 좀 꿀꿀했다가 감정 사이클도 있을 거예요. 경기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그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사이클입니다. 네. 근데 경기 사이클 상에 뭐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나빠지는 국면을 사이클상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리세션이라는 게. 근데 경제 위기,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는 이 사이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사이클과 완전히 무관하게 그냥 완전히 사이클을 무시하고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게 경제 위기죠. 네. 팬데믹 경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IMF 외환 위기 이런 게 경제 위기죠. 네. 경제 위기냐라는 징후는 여지까지 없습니다. 네. 공포감은 있겠죠. 야, 이러다가 트럼프가 관세 막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세계 경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미국이 트럼프의 어떤 마가 정책상 ODA를 0으로 만들어요. ODA 공적 개발 원조를 지원을 다 끊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소위 이제 어려운 국가들한테 ODA 우리도 ODA를 하고 있고 이런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자금을 끊어요. 근데 그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 뭐 콩고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 예방 감염병 예방으로 네. 많이 쓰이는데 감염병 예방 사업이 그냥 끊깁니다. 네. 감염병이 창궐할 것 같아요. 감염병이 창궐하면 마치 팬데믹 경제 위기 같은 그런 일이 오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또 관세를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면 세계 주요국들이 수출길이 막히고 그럼 서로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관측이 지금 현재 지배하는 것이지 실제 경제 위기 왔거나 실제 어떤 상황이 온 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현재 2023년, 4년, 5년 연속 2.5%를 상회합니다. 전망치 기준으로. IMF의 전망치도.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라는 관점에서 네. 일단 첫 번째 조건, 리세션에 현재 부합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저 의견을 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25년 중반 이후 라이트한 리세션, 리세션이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야? 아니야. 잘 모르겠어. 네. 할 만한 수준의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죠. 마일드한 경기 예, 침체. 네. 그런 정도는 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는 아니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실제 관세를 끌어올렸을 때 인플레이션이 약이 될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연준의 공식적인 의견이 파월의 공식적인 의견이 뭐냐면 이건 공식 선언한 겁니다. 관세와 네. 물가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가 없다. 네. 그냥 많이들 공포감을 갖고 계세요.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르겠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관세를 올린다고 물가가 오를까? 그러면 2017, 18, 19년 트럼프 일기 때 미국 물가 상승률 2% 언더로 떨어졌던 거 아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3.5에서 2.5 레벨로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물가를 기록했던 게 그 지점입니다. 정말 관세를 올린다고 물가가 오를까? 아니죠. 관세를 올리면 경기를 둔화시키는 압력이라고 하면서 네. 많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하면서 정말 물가는 올라갈까?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를 올려서 네. 상대국 수출품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네. 그 올라간 물건을 구매할까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물가가 갑자기 올랐어요. 철강 가격이 갑자기 30% 올랐어요. 네. 건설사 입장에서 건설 열심히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오히려 수요가 줄어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글로벌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현재로서는 그걸 규명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저도 단정 짓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과거의 인피리컬, 이 실증 데이터에 기초해서 의견 드리면 네. 관세 올린다고 물가 상승할 거라는 그냥 단순한 산수적 계산으로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네. 저도 근거가 없다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하는 공포감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건 공포감인 거지 실제 스태그플레이션 온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공언했던 게 뭐죠? 금리 인하하겠다. 네. 물가 반드시 잡겠다. 네. 이게 공언했던 거예요. 그러면 물가를 잡아야 금리를 인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잡고 금리 인하하는 것이 트럼프의 의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의지를 실현시키려면 우리 필립스 곡선상에서 양쪽 두 변수가 뭐예요?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가 돼야 경기가 어느 정도 안 좋아져야 수요가 둔화돼야 고용이 둔화돼야 그래야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정도의 경기 침체는 유인한 경기 침체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라이트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만한 그런 경제 위기라든가 정말 실질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현재로선 단정짓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를 여쭤봤는데 이제 굉장히 다 말씀을 일단 해주셨어요. 근거까지 내주셨습니다. 네네.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밖에는 없다. 이제 앞으로 성장할 곳은 미국이다. 하면서 굉장히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실제로 미국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또 채권 쪽으로 굉장히 지금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는 자산가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포비아라는 게 말 그대로 포비아지만 이게 또 극심해지면 그게 실제가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그런데 지금까지 이 포비아가 생긴 건 배경이 무엇이냐? 자, 지금 3월 중순이잖아요. 네. 근데 CPI 물가 지표가 어제 발표됐어요. 근데 어제 3월 중순에 발표된 미국 CPI 물가 지수가 네. 3월 지수도 아니고 2월 지수입니다. 근데 그 2월 지수가 계속 1월까지는 올라가기만 하다가 네. 2월 지수가 비로소 떨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게 1월 초죠. 네. 근데 1월 초고 그리고 2월 달에도 미국 물가 데이터가 발표되겠죠. 네. 근데 이 2월 달에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는 트럼프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없죠. 2월 달에 발표된 미국 물가 통계는 1월 통계예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그 실제 관세를 도입한 것도 아니었고 관세를 도입한 건 3월이고 그러니까 관세를 올렸거나 트럼프 시대로 말미암아 물가가 자극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상치가 반영이 된 거. 그렇죠. 네. 그러면 2월에 발표된 통계는 1월 통계니까 사실 트럼프랑 관련이 없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발표된 통계를 놓고 깜짝 놀라는 거죠. 물가가 계속 오르네? 이거 트럼프 시대가 와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 관세까지 또 올라가고 하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또 3월 들어서 CPI 발표가 딱 났는데 네. 전월보다 떨어지고 기대치보다도 떨어졌어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예상했던 것보단 공포감을 그렇게 가질 필요 없겠네? 이러면서 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주가가 반등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히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포기하는 과정, 네. 금리 인하 없는가 보다. 네. 금리 인하 중단설이 지배하면서 주식시장에 떠난 거죠. 그러나 이제 다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나 그래서 3월에서 6월 정도까지는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하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 동안에는 네. 실제 트럼프 시대에 관세 부과가 야기됐고 그 이후 실제 물가가 자극될지 여부를 진단해야 되니까 네.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동안까지는 좀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으나 지켜보는데 만약에 실제 물가가 자극이 안 돼요. 네. 또 미국 수입 업체들이 우리 이거 철강 가격 올리면 우리 사업 못 해요. 우리 절대 이거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줄까요? 미국 행정부가 예외 대상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국에 부담을 주는 조치들을 다 예외시켜 주니까 네.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봐야 돼요. 근데 글로벌리는 보세요. 네. 미국의 수출길이 막혀요. 네. 과잉 공급이 되죠. 네. 그래서 가격이 글로벌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관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신규 투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총수요가 둔화돼요. 네. 그래서 물가 하방 압력으로 또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국제 유가 하락이죠. 예,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야기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예단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저의 의견은, 저의 전망은 스태그플레이션 안 온다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어쨌든 리세션이라는 것에 부합하지 않고 그런다 하더라도 리세션에 부합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 반드시 물가 상승률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네.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유도한 만큼 금리 인하 환경을 적절히 만들지 않을까. 오히려 이 모든 게 계산됐었을 수 있다. 트럼프의 의지라고요. 트럼프의 첫 번째 목적이 이 높디 높은 물가를 내가 안정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래야 비로소 금리를 인하. 제가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파월은 금리를 결정하고 트럼프는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결정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물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네. 그래야 파월이 금리를 결정하는 거죠. 우회적으로 파월은 내가 직접 금리 인하 요구할 거라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만방의 세계가 다 들리도록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전화 한 통화 안 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됐는데 파월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할 만한 물가 데이터를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상무부에서. 그래서 그 상무부 데이터, PC 데이터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하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 트럼프의 방향성하고 부합하지 않는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 네. 그 부분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냥 포비아에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말지도 굉장한 관심사긴 하지만 네. 국내 뭐 경제나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또 하나의 관심사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당장이라도 금리가 빠르게 인하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올해 들어서 그 속도가 점점 늦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6월까지도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방금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네. 사실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인하할까 이게 굉장히 하나의 변수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연준은 어떻게 좀 결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까요? 네.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 위원들로서는 앞에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의 여러 정책이 실제 물가를 자극할지 아니할지 이걸 판단하기 이르다. 네. 어쨌든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고는 있기 때문에 이 바뀐 정책들이 미국의 물가를 혹은 미국의 고용을 양대 책무죠. 네. 그 두 가지 책무 변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지켜보는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를 좀 효율화하겠다. 구조조정하겠다. 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소위 공무원들의 줄퇴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네. 하는 관측도 있어요. 근데 역시 그대로 놔둘까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대로 놔둘까. 그렇게 계획을 했었을지라도 네.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안 가면 언제라도 행정명령 다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의견을 드리면 지금 연준으로서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연준이 이미 통화정책 방향 포럼에서 그 포럼에서 파월이 공식적으로 연설하고 기자로부터 질문받고 답변할 때 네. 뭐라고 판단했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갖가지 정책들, 무역정책, 감세정책, 그리고 외교정책, 산업정책 이런 결과물 또 이민자 정책 포함해서 네. 이 결과물이 정말 물가를 반등시킬지 아니면 물가를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네.
고용에 심각한 충격을 줄지 아닐지를 지켜보겠다. 지금은 어쨌든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 네. 5.5에서 4.5까지 내렸지만 4.5%도 여전히 긴축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 긴축적인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 한번 나오는 데이터를 판단해 보겠다. 그러면 3월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4월부터 뭐 상호 관세 조치한다고 그러고 세계 주요국들도 보복 관세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움직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3월, 4월, 5월 분명 관세 조치가 단행된 이후 정말 물가가 반등할지를 봐야겠죠. 그럼 3월 물가는 언제 확인해요? 4월 중순 이후에. 그럼 4월 물가는 5월 중순이. 그러면 4월과 5월, 6월 정도는 정말 물가를 자극할지 보겠다는 거예요. 추세를 지켜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뭐예요? 다른 말로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신중을 가하겠다. 다른 말로 인상도 인하도 아니다. 동결이다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 어떤 구간을 막론하고 적어도 3, 4, 5월 정도는 동결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만약에 물가가 자극이 안 돼요. 네. 물가 상승률이 높게 야기돼요. 그리고 고용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뭐 4.3 이상으로 상승해요. 네. 그러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통화정책 기조를 더 오랫동안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것도 제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데이터에 따라 달린 거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린데 어쨌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지금처럼 유도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좀 지켜보고 네. 물가 상승률이 튀거나 네. 또 뭐 이런 현상이 나오면 뭐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또 고민할 만큼 고민하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트럼프의 의지가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 목표가 이제 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을 크게 두고 그거를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이라고 말씀했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좀 부러운 그런 정책 방향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미국 경제 얘기를 쭉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짧게 뭐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네. 기본적으로 이 시대적 변화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20년부터 21년까지가 소위 말하는 완화의 시대예요. 그 완화의 시대에는 우리나라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나라 집값이 올랐죠. 맞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는 이른바 긴축의 시대로 완전히 급전환됐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도 조정됐지만 세계적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흐름이었죠. 네. 24년 중반부터 지금 그리고 25년, 26년까지는 이른바 피봇의 시대입니다. 점진적으로 높았던 금리의 레벨에서 내려오는 시대에 해당되죠. 다만 이 내려오는 시대가 적극적으로 내려오는가 아니면 천천히 내려오는가 이 정도의 스탠스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려오는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완전히 완화의 시대까지 온 것은 아니고 네. 이 어쩌면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까지 가진 않지만 네. 긴축을 만약에 찬물 완화의 시대를 뜨거운 물이라고 만약에 비유한다면 네. 뜨거운 물가까지 가진 않지만 미지근한 물까지 가는 여정하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그냥 거시경제적으로 정의한다면 네. 보합장에 가깝다. 다만 이 보합장이라는 얘기는 다른 상방 압력이 같이 맞물릴 때는 강보합으로 네. 다른 하방 압력이 좀 우세할 때는 약보합으로 전환되는 네. 그런 보합장에 가깝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네. 이 의견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맞아요. 네.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러니까 보합장일 때 예를 들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강보합장에 가까웠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관망세로 전환되죠. 네. 그럴 때는 약보합장에 또 가까웠다가 또 다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에는
또 강보합장으로도 갈 수 있는 그 보합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부동산 시장의 수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네. 상방 압력이냐 하방 압력이냐 여부에 따라서 그 보합장 상하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의 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국 금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라던가 뭐 인구 구조가 또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강보합,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목요일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또 동향 변동률이 나오는 발표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요일만 되면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주간 단위로 변동률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마치 굉장히 빠르게 뭐 곧 급등할 것처럼 추이 자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도록 보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국내 부동산도 이런 거시적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때이기 때문에 뭐 주간 단위 그런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장기간의 이런 호흡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생각보다도 기대는 했지만 기대보다 더 고퀄리티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2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생각보다 좀 빠르게 관세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철강은 25%까지 올랐다 뭐 이런 기사도 또 나왔더라고요. 네네. 지금 관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한테 변화를 주는 그런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협상가에게 있어서는 카드다. 네. 협상 카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 보편 관세 형식을 빌려서 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라는 게 방침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나라들은 예외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네. 방향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줬으면 하는 거, 트럼프가 원하는 거, 네. 그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계속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네. 미국이 어쨌든 4월부터는 상호관세까지 부과하기로 네. 지금 현재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럼 상호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서 업계에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있어요. 아, 미국에서. 그러면 보통은 이 업계의 협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 대두협회가 있어요. 대두가 큰 얼굴이 아니라 사료 대두를 대두. 뜻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대두 수입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곡물 수입량으로 7위 국가예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지 아세요? 곡식을 많이 먹어서? 아닐 것 같은데요. 사료용이에요, 사료에. 예. 왜냐하면 다른 축산업이 발달된 나라들 보면은 방목에서 키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키우냐? 사료를 먹이죠. 예, 그러니까 사료용이에요. 네. 근데 대두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게 비관세 장벽 조치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이오 쪽에서 예를 들면 대두협회 측에서는 한국으로 하여금 생명공학 개발 관련된 그러니까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작물을 생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 밖에도 뭐 미국 축산업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서 네. 이 소고기의 연령을 제한해 가지고 30개월 미만의 네. 이 소고기를 뭐 수입하거나 하는데 왜 30개월을 넘는 것은 수입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업계에서의 굉장히 강한 요구 사항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이 미국 USTR과 협상하러 갈 텐데 네. 그러면 관세 예외 조치로서 이런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겠다 만약에 네. 그럼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들어주겠다. 우리가 만약에
그 축산 농가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대두협회 측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쉽게 말하면 미국산 소고기가 더 많이 수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의 미국산 소고기가 더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나라 한우 농가는 네. 충격을 입을 수 있겠고 그뿐 아니라 다른 나라 소고기, 네. 호주산 소고기, 뉴질랜드산 소고기, 네. 캐나다산 소고기 이들은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협상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도 광우병 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감해요. 네. 농축수산업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데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들은 들어주고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그러면 예외 조치 해줄게 라는 식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업협조죠. 네. 조선업협조를 요청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생산 설비를 왜냐면 미국이 조선업의 네. 세계 시장이 0.1%입니다. 네. 1%가 안 돼요. 그만큼 미국이 조선업이 완전히 없어졌다시피 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이 어느새 50%를 훌쩍 네.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2위권이죠. 근데 네. 뭐 쇠빙선이라든가 뭐 고부가 가치 영역의 조선업은 우리나라 더 잘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런 영역에 있어서 미국이 워낙 조선업 협조를 필요로 하니까 네. 필요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가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더 많이 늘려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네. 유조선과 LNG산 수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미국이 세계 경찰적 지위를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할 것. 네. 그럼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국방 예산을 올려잡고 군함 수요가 늘어나겠죠. 예. 근데 미국은 무기,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그럼 배를 만들고 쉽게 말하면 네. 배 위에 함포와 미사일 요격기를 설치하면 그게 군함인 거예요. 아주 쉽게만 생각하면. 심플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무기 팔고 조선업은 우리 지금 손 놓고 있으니까 한국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밖에 세 번째 요구사항은 북극항로 사업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해운업 진출이 또 필요한데 해운업 하려면 당연히 조선업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의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네. 그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기를 요구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관세 부과 조치라는 카드를 이미 꺼내 들고 있으니까 네. 이거 무섭지? 그러니까 내 요구사항 들어줘. 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적당히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네. 아니면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인지 네. 그 지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위로 숫자로 계산이 끝나는 일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파장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관세 전쟁의 끝은 어쩌면 정말 그 농가가 네. 엄청나게 시위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초래되는 네. 일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 나갈 것인지 네. 결국은 이 관세 전쟁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네. 근데 뭐 이런 다른 산업적인 파장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네. 미국 현지의 제철 공정을 더 많이 갖춰 나가도록 하고 제철 공정이 일부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생산 비중을 더 미국에서 늘리도록 하는 것, 이쪽 공장 가동을 늘리는 것, 그리고 한국 현지 공장 가동을 좀 줄이는 것, 그렇게 하면서 미국 현지에 어쩌면 고용 창출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미국의 요구사항인 거죠. 그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관세 으름장을
지금 내걸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농가가 살아야 또 국가가 사는 건데 네. 이게 단순히 뭐 계산적으로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고민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정치적인 이슈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다음 질문으로는 여기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딱히 지금 뭐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네요. 이런 것들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외교적으로 또 이 수출입 정책적인 측면에서 FTA 협상이라든가 그런 관점에서 해결될 일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마땅히 대응할 것은 많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다만 이제 단기적인 대응은 아닐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네. 이 미중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이 단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계속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그냥 과거보다 오늘에 그리고 내일에 더 고조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미국이 관세를 올리기 시작하면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를 또 같이 관세를 끌어올릴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세계 GDP에서 세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컨셉상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 충격이 더 클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더 대응책을 많이 고민해야 될 텐데 네. 첫 번째는 관세를 이길 수 있는 건 뭘까? 관세를 올려도 네. 그러니까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네. 그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오로지 기술력이다. 그러니까 고품질, 고기술력의 제품들만이 관세를 끌어올려도 수요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 전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표적이 네. 대중국이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특히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 네. 어떤 구조냐면 중국으로부터의 철강, 알루미늄 직접 수출을 막겠다도 있겠지만 네. 중국이 다른 나라를 우회한 수출도 막겠다도 있지만 네. 또 재밌는 것은 이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간접 수출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제 표현을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캐나다로 그리고 멕시코로 중국이 철강을 수출합니다. 값싼 철강을. 네. 근데 이 철강은 어떻게 쓰이냐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네. 그 국가의 내수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와 캐나다의 내수용으로 쓰이고요. 멕시코와 캐나다 자국에서 생산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네. 미국 수출하는 데 써요. 아. 결과적으로는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름하여 간접 수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네.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네. 막도록 함으로써 네. 중국의 대캐나다, 대멕시코 수출을 막게 하는 역할도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철강이 어디로 갈까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로. 네. 그러면 철강이 과잉 공급되겠죠. 네. 철강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철강 가격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글로벌 철강 가격이 네. 싸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 철강을 수요해서 뭐 집을 짓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그 높아진 철강 가격, 글로벌 철강 가격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만 높아진 철강 가격을 가지고 이용해서 제조를 하려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기업들은 절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약이 될 것인가는 물음표를 가져야 돼요. 이런 원리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계속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어요. 1편부터 계속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관세를 부과하는 이 목적이
분명 중국이 있어. 이 부분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네. 수출 대상국 다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미중에만 전적으로 편중된 네. 그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해왔는데 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25%고 대미 수출이 23%예요. 그 둘 국가로 거의 정말 절대적인 비중의 수출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이 베트남인데 이 베트남 수출은 확 떨어져요. 한 7, 8%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인도 같은 나라 2%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OECD 회원국을 비롯한 G20 국가들, 네. G20 국가들하고 OECD 회원국, 예를 들어서 인도는 OECD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중국도 OECD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더하기 G20 국가, 물론 교집합도 있겠지만 이들 국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의미 있는 국가, 네.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나라가 올해도 작년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네. 인도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도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2% 중반밖에 안 돼요. 의외네요. 의외죠. 네. 8위국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뭐 필요하다면 네. 기업이 이제 소위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 보겠죠. 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나을까?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나을까? 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낫겠다. 법인세도 절감해주지. 네.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해도 되지. 예를 들어서 기업들에게 뭐 제로금리로 대출해줘서 네. 거기 그 신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지.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면 미국의 뭐 관세까지 생각도 해본다면 네.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낫겠거니 하고서 공장 지면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네. 너무 그 기업들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뿐이에요. 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술 인재들도 미국에서 더 좋은 잡이 있네?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고 네. 한국에서 더 유리한 잡이 있네? 네. 한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국가예요. 국가. 제가 너나하고 자는 거 국가예요. 네. 국가는 남는 게 없다고요. 기업 떠나죠. 자본 떠나죠. 기술 인재 떠나죠.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제도 한때 조선업이 이렇게 막 융성될 때 네.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와 네. 상권이 이렇게 형성됐다가 조선업이 이제 다시 지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다 공실이고 상권이 붕괴되죠. 그러니까 되게 그 동네가 흉흉해졌어요. 네. 안타깝지만 네. 제가 거제도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흉흉해졌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기업들이 떠나고 가뜩이나 인구 감소하는 국가인데 저출산 국가인데 그런 일까지 빈번해지면 우리 나라는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공장이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려라라는 조치거든요. 그럼 늘리면 그만큼 한국 가동률을 줄인다. 네. 인력 수요가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요 완제품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들면 인력이 줄어들고 그러면 네. 이 공장에 공급하는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도 네. 같이 힘들죠. 네. 그리고 이 업권의 이 밸류체인의 많은 근로자들이 당연히 줄어들면 네. 고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뭐 상여금 규모가 줄어들거나 하면 그 인근 지역의 상권들도 같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안건을 또 드린다면 미래 설계도 위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 네. K 클러스터 조성, 네. K 반도체 클러스터. 네. 근데 K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다른 나라 소재 기업, 다른 나라 설계 기업들도 데려와서 여기서 융성시키려는 건데 들어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나라 기업마저 나갈 판인데 이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설계도 차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다, 국가. 네. 그럼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야 될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내수 경제가 너무나 좀 부진하고 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산업들은 대부분 1차, 2차 산업인데 그 이후의 산업을 어떻게 먹거리를 가져갈지 고민하던 이런 와중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 미국에 투자했던 이유도 있었잖아요. 네. 미국만 이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거다. 그렇듯이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 쪽으로 좀 더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중에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미국 얘기를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중의 이런 관세 전쟁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구보다도 이렇게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는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중국도 굉장히 그 동향을 살펴봐야 될 하나의 국가인데요. 예. 한동안은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에 투자했던 분들 다들 굉장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중국은 망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이 3월 초에 네. 스페인의 MWC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CES와 MWC를 거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직접 참석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참석이라도 해서 정말 열심히 지켜봐 왔는데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체감적으로. 네. 그 전 시장 내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인상 깊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의 발길을 많이 끌고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중국 기업은 특히 D6라고 하죠. 네. 미국의 M7이 있다면 중국을 상징하듯 보여주듯 하는 드래곤 6가 있다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이 드래곤 6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 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에 있는 기업들의 행보가 네. 무섭기까지 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중국은 끝났다, 망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중국 경제를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구성하는 여러 산업별로도 부문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코끼리의 발톱이 많겠죠. 발이 4개니까. 네. 근데 그 발톱 중에 하나가 지금 부서졌어요. 사자랑 싸우다. 네. 사자는 거의 죽듯이 했겠죠. 근데 싸우다가 그 사자한테 그 발톱이 네. 뜯겼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중국은 망했다. 중국은 끝났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마치 많은 그 코끼리의 거대한 몸집 중에 그 부서진 발톱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네.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코끼리가 발톱 하나가 거의 부러졌지만 치타만큼 달려요. 네. 코끼리가요. 네. 그만큼 빠르게 달려요. 네. 아무 문제 없이 달려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무섭게 달린다. 무섭게 달려요. 그러니까 무섭다고요. 지금 중국은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중국은 끝났다 아니야. 중국은 무섭다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중국의 부동산 산업, 네. 부러진 발톱이죠. 중국의 인프라 산업, 네. 뭐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망한 거 맞아요. 부러진 발톱이니까요. 그런데 중국을 놓고 봤을 때 네. 구경제가 있고 신경제가 있어요. 네. 근데 구경제는 져요. 그러니까 이 구경제적인 측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는 거예요. 지고 있는데 신경제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제의 모습은 어마어마하다, 무섭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 중국 경제를 바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장률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다.
한때 14%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네. 어느새 10%, 8%, 6%, 이제 5%마저 깨져서 4%대 성장률이에요. 네. 25년 올해가. 네. 근데 중국은 양회를 통해서, 전인대를 통해서 5%대 성장을 유지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성장률의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성장률의 레벨이 떨어지는 것을 중국이 망했다? 중국 GDP 2위국이에요. 네. 우리나라 GDP의 10배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개가 있어요. 100개 중에서 5% 증가하면 105개가 돼요. 네. 근데 1000개가 있어요. 네. 1000개에서 5% 증가하면 50개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개 증가할 때 네. 중국은 50개 증가하는데 우리는 5개도 못. 5개도 아니라 지금 1%대 성장하잖아요. 100개인 나라가 1% 성장하는 것과 1000개인 나라가 5% 성장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매년 GDP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가 큼직하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강조하고요. 신경제를 봅시다. 네. 신경제가 얼마만큼 무섭냐. 재생에너지 산업? 다른 나라는 정말 기업들이 이제 명함을 못 내밉니다. 못 내밉니다. 그냥 완전히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기차, 배터리, 정말 저는 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2023년까지 아마 22년 3년 이때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2차 전지, 그러니까 키스트에서 2차 전지 연구센터 센터장님을 초대해서 20년 동안 2차 전지만 연구하신 제가 생각하는 공학적으로 가장 2차 전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실 법한 이분을 모셔다가 토론을 하는데 네. 저도 의견을 드렸던 게 네.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술력이 중국을 압도하는 게 맞다. 그러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서 이대로는 역전될 수도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래요. 그렇죠. 그 아니래. 나 2차 전지 투자자야. 그런 말 하지도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산업을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성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뭐 재테크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네. 그러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이 경제 분석 영상을 찾아보는 거. 이거 좋은 맞습니다. 생태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도 느꼈는데 네. 지금 중국 기업들 때문에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기업들 때문에 독일이 흔들리고 있어요. 독일 폭스바겐 공장 지금 3개나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공장 하나 자동차 하나에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간지 혹시 아세요? 부품 자동차에 개수까지는 2만 가지 들어가요. 2만 가지. 예. 네. 2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급업체들이 밸류체인이 사슬처럼 엮여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 산업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빼곡하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지금 폭스바겐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중국이 무섭다고 할 정도예요. 근데 비아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출시했죠. 네. 정말 저렴한 전기차 SUV가 정말 2,500만 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내수 자동차 산업도 흔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로 봤을 때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열하면 10분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프리미엄 전기차만 사시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1분위, 2분위, 3분위 저소득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에 걸맞는 전기차를 공급해주면 그걸 원하는 계층들,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일단 다른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수요를 뺏어가는 과정이니까 위협적이라는 거죠. 제가
그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한 게 원래 국책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 국책연구기관들이 다 지방 이전하는 바람에 서울에 남자 하고서 현대경제연구원에 오래 있었는데 그 첫 국책경제연구원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제 잡을 찾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키스텝 아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네. 여기서 제가 한 5, 6개월 막 위촉연구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참여했던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래로 지금 뭐 10여 년 동안 그 키스텝에서 발간하는 그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발간된 그 보고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AI 반도체 영역에서 어떤 부문을 막론하고 중국이 우리를 올라섰습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네. 반도체와 AI라는 영역에서 반도체마저도. 네. 올라섰습니다. 그 올라선 게 레벨이 위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미 벌어지고 있어. 위협적이라니까요. 미래 산업을 놓고 중국의 신경제가 위협적인 수준이지 중국이 망한다, 사라진다, 죽는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그래야 중국을 제대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상황 하에 이런 여건 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한테 안 돼. 저는요 정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머릿속에 있는 그 정의, 중국산의 정의. 중국산에도 중국산 쓰니? 맞아요. 중국산이야. 그 중국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중국산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자,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요. 이제 중국은 위협적이고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다 점유해 갈 거예요. 앗아갈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그만큼 위협적인 중국의 행보임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더 진중하게 이 상황에 맞게 고민해. 중국은 우리를 추격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는 우리를 압도할 수 없어. 우리 초격차야. 그러면 우리 아무 대응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중국이 무섭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중국 전기차 막 만들기 시작할 때 전기차 주식도 막 올랐었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너 우리나라에 중국 전기차 들어오면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비하하면서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 하면은 뭔가 일단 깔보고 들어가는 이런 인식들이 뭐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그런 인식으로 좀 이렇게 나태하게 있을 때 어느새 모든 반도체 분야마저도 추세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일지는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MWC에서 다녀온 저의 일종의 작은 후기를 드리면 MWC는 이제 통신 기업들, 모바일 폰 기업들이 제일 관심 있는 국제 박람회죠. 근데 여기 현장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샤오미예요. 샤오미.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SKT가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연결이에요. 초연결. 뭐와 뭐를 가정 내에서 있는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을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마트홈이죠. 그리고 나라는 디바이스,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와 연결돼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 밖에서 컨트롤하는 거. 연결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연결시키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 현 주소를 커넥티비티, 이 연결성을 가장 명확하게 전시하고 보여주고 있던 기업이 샤오미였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나 뭐 기술적으로나 그냥 여리하지 않다. 이렇게 좀 가정하고 오히려 중국의 행보가 위협적이기까지 하다.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어떨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제가 중국을 절대 우호하거나 막 이렇게 사대주의적으로 보고 그게 절대 아니고요. 정확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보는 거죠. 네, 팩트를 기반으로. 네, 제가 예전에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제주도에서 했던 스마트 그리드 국책 사업에 선임 연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전기 자동차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한 대기업마다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187개 기업이 제주도에 모여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중국을 약간 좀 무시하면서도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중국이 빠를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미 모든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 있지만 중국은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전화기도 핸드폰이 막 통용화되지 않고 유선으로 연결되고 이런 때 한 단계를 넘어서서 스마트 그리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빠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 2차 산업, 1차 산업 이런 것들을 제로 베이스로 생각하고 우리도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좀 추격을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지금 미국, 중국 얘기를 정말 팩트를 기반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의견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요. 네. 미국, 중국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는 게 국내 경제, 국내 부동산에 굉장히 이런 글로벌, 특히 두 강대국의 이런 전쟁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경제와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긴 시간 미국과 중국 얘기를 이렇게 할애하면서 나눠봤는데요. 네. 미국도 무섭고 중국도 무섭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이번에 대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대한민국 경제 잃어버린 10년 이제부터는 들어선 거 아닌가 이런 또 물음표들을 요즘 갖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네. 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 형용사, 네. 이 형용사가 또 어떻게 정의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네.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마치 일본의 모습처럼 지난 약 30년 동안 네. 소득이 임금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임금이 정체됐어요. 또 엔화 가치는 떨어졌어요. 글로벌리는 혼자 가난해진 거예요. 네. 성장률 제로 성장했어요. 거의 네. 이제 매년. 그런 모습이 그냥 잃어버린 10년이냐. 네. 소위 제로 성장하는 게 잃어버린 10년이냐. 네. 아니면 뭐 물가 상승률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1%대 성장하는 거, 네. 1%대 성장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네. 그것도 잃어버린 10년이냐, 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잃어버린 10년에 부합하는 그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경제 현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국민들은 후자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고성장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1%대 정체마저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 팩트로서 좀 제시를 해보면 우리나라가요. 2020년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습니다. 이른바 경제 위기였어요. 그리고 2021년은 기저효과가 반영되니까 성장률만 숫자만 되게 높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2022년 그리고 22년, 23년, 24년 쭉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 특히 23년 성장률이 1.4%, 네. 그리고 24년 성장률이 2.0%. 2.0% 기저효과죠. 네. 1.4% 성장이 제가 이 부분 잠깐 강조할까요? 우리나라 이 통계가 제대로 추계된 이래로 네. GDP 통계가 뭐 추계는 1960년대부터 했지만 제대로 된 통계를 생각해보면 80년부터 제가 끄느껴요. 네. 일단은. 그럼 1980년 이래로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 위기에 부합하는 국면이 있었어요. 네. 그게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이 있었고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 둘 다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5.1% 역성장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네 번의 경제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 수석님 인생 동안 네 번의 경제위기를 겪고 사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네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1.4%가 네. 가장 낮은 숫자예요. 네. 그때 제가 23년 전망하면서 22년 당시에 네. 23년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게 숫자 그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경제 위기는 아니니까. 이건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다. 제가 맨 앞부분부터 그 말씀 드렸죠. 네.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그러면 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해? 잠재 성장률을 믿더니까 경기 침체가 맞아요. 그래서 1.4% 성장 정말 바닥 성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2.0% 성장한 건 사실상 1.4와 2.0을 평균하면 네. 대략 1.7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23, 4년 동안 1.7%, 1%대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25년 올해 1.5% 전망하잖아요. 그럼 계속 1%대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허황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식 GDP 통계로 봤을 때 1%대 성장에 이미 진입했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형용사를 붙일지 말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1%대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우리가 당면한다. 네. 그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좀 아닌 거죠. 네. 그 잃어버린 10년은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객관적인 표현은 1%대 성장에 진입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인데 이제 잠재 성장률 마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더군다나 미중 패권 전쟁 중에 네. 국내 자본 떠나고 기업 떠나고 기술 인재들 떠나고 네. 우리 미래 로드맵 짰던 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끝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더 네.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뭐 인구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경제가 다시 고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 면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매우 뼈아픈 질문이지만 네. 저는 오히려 잃어버린 10년에 이미 진입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를 어떤 기회 삼아서 도약의 해로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 아니야. 우리 괜찮아. 그러면 도약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드로 꼽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두 번째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한국이라는 네. 새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두 번째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새로 도약한다는 표현을 쓰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에 이미 진입했다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그런 분석이 있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표현이 없다면 도약할 이유도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한국을 연장하고 이으면 되잖아요. 네. 첫 번째 한국을 이제 그만 연장하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2025년에 좀 도약하는 그런 기회를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지하에 그래서 뭐 굉장히 속상하고 민감한 주제이지만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고 정의 내리고 분석해 내리고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슬픈 얘기긴 한데 네. 두 번째 한국이라는 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했잖아요. 네. 정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국민이 여전히 7명, 17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후손들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뭐 인구 구조라던가 산업에 대한 재편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경제 이런 동향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는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는 있어서 경제 성장률이 1%에 진입한 2023년부터 부동산 시장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의 상승은 동일하게
기저효과로 상승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부동산에서는 초양극화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지만 또 사회 전반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요즘에 저한테도 양극화 얘기를 계속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이제는 양극화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는 이제는 정말 팩트로 생각을 하고 이 팩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부동산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한 이 양극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예, 좋습니다. 양극화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양극화라고 표현하진 않았고 비대칭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 대칭적이지 못한 네. 그런 시장의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게 제 23년, 24년, 25년 공통된 전망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재밌게도 만약에 비대칭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네. 그럼 평균 가격은 어떨까요? 뭐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가격은 강하게 상승하고 만약에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가격은 강하게 상승하고 비수도권 가격은 강하게 하락한다면 네. 평균 가격은 어떨 것 같으세요? 수도권의 그 가격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기여도가 더 크겠죠. 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은 어떨까요?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게 제 전망에 부합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냥 숫자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고요. 많이들 이제 인구 구조 변화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네. 또 대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세 가지 논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모습들도 그렇고 인구가 감소한 나라들에서 집값이 정말 떨어졌을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값은 평균 가격이에요. 네. 그렇지 않죠. 네. 인구가 감소를 시작한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진작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도 네. 정말 집값이 평균 가격이 떨어졌을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인구가 감소하거나 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인구가 집적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는 집값이 더 강하게 상승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하락을 면치 못하는 네.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에 부합한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봤을 때. 고려했을 때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은 첫 번째 제 의견을 동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저는 돈의 가치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집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념을 좀 달리 가져갑니다. 네. 집의 표시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집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니까 네. 집의 표시 가격이 올라갈 뿐이지 그게 집 가격이 오른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김밥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2000년대 초반에 김밥 한 줄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0원 주고 김밥 살 수 없습니다. 10,000원짜리 있더라고요. 12,000원. 네. 같은 수준의 김밥끼리 비교해도 네. 김밥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약 지금 25년 동안 김밥 가격만 올라갔을까? 다시 한번 제 재질문 드리고 싶어요. 짜장면은 안 올라갔을까? 과자, 새우깡, 맛동산 안 올라갔을까? 네. 다 올라갔거든요. 이 다 올라갔다는 현상이 뭐예요? 이게 물가 상승인 거거든요. 물가는요, 우리나라 물가는 전년도보다 떨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물가 지수를 추계한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물가 지수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경제가 마이너스일 때조차도. 조차도요. 네. IMF 외환위기 때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네. 오일쇼크 때도. 계속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네. 전년보다 물가의 레벨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동산은 500원 주고 사다가 1,500원 주고 사면서 김밥은 1,000원 주고 사다가 3,000원 주고 사면서 네. 그러면 집값은 1억 주고 사다가 1억 지금도 1억 주고 사야 된다는 말인가? 돈의 가치가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집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바꾸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 가격에 있어서는 전 돈의 가치의 움직임을 더 명확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평균 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을 수 있다. 그게 집 가격이 상승한다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가정하신다면 10년 전 10,000원짜리와 지금의 10,000원이 다르듯이 10년 후 10,000원이 또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집값에 대한 전망도 역시 그것에 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구 구조 변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인구가 집을 삽니까? 가구가 집을 삽니까? 가구가 집을 근데 가끔 1인 가구가 집을 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집을 살 능력이 있는 가구가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돈이 집을 사는 거고 돈 있는 자가 집을 사는 거고요. 돈이 없는 가구는 임차 사는 구조예요.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주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거주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히 그 거주 수요에 부합하는 집 공급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산가들이 집을 사서 만약에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데 임차 공급이 줄어든다. 그럼 더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데 임차 공급이 줄어든다. 더 큰 문제가 야기돼요. 가격이 더 빨리 뛰겠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데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데 2040년까지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무슨 집 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집은 돈이 사는 거고요. 돈이 있는 자가 사는 거고요.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매수, 아파트나 집 매수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실 때 인구 구조 변화보다 가구 구조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인구의 증가 감소, 인구 증감이 아니라 인구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편중 현상은 앞으로도 더 야기돼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도 전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위험 지역들이 늘어나고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의 조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매수 수요가 없는데요. 거주 수요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실로 남아있고 어쩌면 영원히 공실인 지역들도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나 섬 지역들. 섬에 이제 무인도성화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누가 매수를 합니까? 투자를 합니까? 거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집값이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값은 아까 화폐 가치의 개념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승 반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 3-4가지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망 자체를 부정하지 마시고요. 이 근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주세요. 이 4가지 근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4가지 근거를 억누를 만한 다른 근거가 있거나 이 4가지 근거가 뭔가 맞지 않거나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더 좋은 접근으로 시장을 좀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참조만 하셔도 좋겠죠. 그렇게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거시경제 대가답게 경제와 연결지어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4가지는 너무나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또 다른 의문점은 사실 갖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팩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말씀하신 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도 너무나 불확실하다 보니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화폐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방에 거주를 하면서도 자산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그냥 화폐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대칭화 굉장히 좋은 표현이신 것 같은데 비대칭화로 인한 일부 지역의 이런 상승 현상들 이런 것들은 좀 불가피한 부분일 거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쭉 얘기를 나눠보면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경제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투자나 뭐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이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자산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까요? 네, 몇 가지만 꼽아주시죠. 아,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을 뵐 때 특히 강연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뵐 때 꼭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 표현이 이제 시대를 구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산 시장을 판단할 때 그 자산 가치는 어떤 시대이냐가 결정을 많이 지어요. 예를 들면 네. 2020년, 21년은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지만 네. 완화의 시대였어요. 네. 어쩌면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 완화의 시대가 온 거죠. 네. 그 완화의 시대에는 완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어요. 네.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시대인 거죠. 네.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긴축의 시대입니다. 네. 이른바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였어요. 네. 금리 인상기에 긴축의 시대죠. 네. 긴축의 시대에는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어. 네. 조정 국면인 거죠. 근데 24년 중반부터 25년, 26년은 피벗의 시대예요. 네. 완화의 시대까지 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긴축의 시대에서는 작별을 해요. 네. 그래서 앞서 제 비유했듯이 긴축의 시대가 찬물이고 완화의 시대가 뜨거운 물이라 한다면 찬물에서는 벗어나지만 뜨거운 물까지 가지는 않는 미지근한 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여정, 이렇게 피벗의 시대를 정의하고 싶은데 그 피벗의 시대에는 또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겠죠. 네. 그게 보합장인 겁니다. 이 보합장일 때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많다 그러면 강보합장으로 네. 또 많은 하방 압력들이 많다, 지배적이다. 그럼 약보합장으로 바뀔 수 있는 국면이에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가 주로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를 좀 구분하시고 그 시대에 걸맞는 자산 시장의 모습이 있겠다라고 가정하신다면 그 시대 구분하에 나에게 적절한 자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경제적 시대를 좀 구분하셔라. 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타이밍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시대를 잘 분별해서 본인의 또 상황에 맞도록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들만 계속 보면은 동일한 얘기들의 패턴들만 계속 들리기 때문에 저도 고객들 만나면 너무 한쪽의 의견에 쏠려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교수님이 너무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도움들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매년 전망서도 내고 계세요. 네. 제가 잘 몰랐을 때도 그 여러 책을 보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사서 보는 책은 교수님 책밖에 없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매년 하반기에 내고 계시죠? 매년 9월이죠. 네, 9월에 제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매년 그 경제 전망서고요.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뭐
뭐뭐뭐 2026년 경제 전망 이렇게 또 나오겠죠. 네. 근데 25년 전망은 이제 피봇의 시대 2025년 경제 전망. 네. 2024년은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이런 식으로 매년 경제 전망서로 네. 여러분께 좀 가까이 다가가서 네. 네,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실 때 네. 제가 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경제 전망서를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사항들은 책을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또 나와 있을 거고 그 전년도 거를 보셔도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시적인 관점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출연 너무 이제 좋은 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우리 NH 올백 자문센터에서 진행하는 유튜브인데요. 미래를 설계하는 자산관리 동반자가 된다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제가 뭐 비록 시작은 미천하지만 중간 끝은 장대하리라 그렇게 의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를 설계하시는 또 자산관리하시는 여러분께 좋은 동반자로 무럭무럭 이 채널이 잘할 수 있기를 좀 응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